효과가 없는 항생제를 대체할 약품이 절실히 필요했지만 과학자들은 이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기존 항생제와 유사한 새로운 분자는 한동안은 효력이 있었지만 박테리아가 쉽고 빠르게 적응하여 금방 내성이 생겼습니다. MIT 위 인공지능 교수인 바질리는 이 문제에 대한 프레임을 기존과 다르게 만들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실현시킴으로써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 빛을 발하게 했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이 기존의 항생제와 유사한 분자를 재생성하는 것이었다면, 바질리의 새로운 프레임은 박테리아를 죽인 물질을 알아내어 접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답을 추구하면서 바질리의 연구팀은 분자들을 검색하고 잠재적으로 박테리아를 죽일 수 있는 분자를 인식하는 컴퓨터 알고리즘을 학습시켰습니다. 그 결과 2020년 초에 그들은 약물의 내성을 가진 질병을 치료할 할리신이라는 새로운 분자를 발견했습니다. 바질리는 항생제에 대한 박테리아 내성 문제에 대한 프레임을 다시 만들고 AI의 힘과 결합함으로써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이 발견에 대해 언론은 인류가 아닌 AI의 승리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사의 헤드라인은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바질리의 프레임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까지 연구자들은 이 문제를 기존의 약물 개발 관점에서 프레임을 잡았습니다.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서 컴퓨터를 학습시킬 화합물을 만들고 생물학적 지식을 활용해서 할리신의 잠재력을 확인한 것은 알고리즘이 아니라 바질리와 그 팀이었습니다. 확실히 AI는 기존과 다른 객관적인 결정을 내릴 수는 있지만 프레임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미래의 모든 문제를 컴퓨터에 의존하여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인간의 직감에만 의존할 수도 없습니다. 감정만으로 이끄는 리더십과 의사결정은 포퓰리즘과 철회 문화와 같은 재앙을 낳습니다. 여기서 철회 문화란 유명인의 과거 잘못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드러냄으로써 지위나 권위를 잃게 만드는 것으로서 이 경우 대중이 그를 철회시켰다라고 묘사합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은 프레임을 만드는데 인간의 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프레이밍, 즉 프레임을 만들면서 우리는 기후변화, 전염병, 폭력적인 억압과 같은 우리의 가장 큰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다르게 볼 때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1930년대에 소련은 공산주의 이상을 농업에 적용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기초한 식물 유전학 이론인 리센코주의를 채택했습니다. 리센코주의는 많은 가짜 주장을 했는데 그 중에는 농작물을 매우 조밀하게 심을 수 있다는 것도 포함되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 사회계층의 구성원이 서로 경쟁하지 않듯이 농작물 또한 자원을 놓고 경쟁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당신이 상상하듯이 이 정책은 완전히 재앙이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프레임의 완벽한 예입니다. 소련은 경작지를 100배 늘렸지만 작물이 썩거나 죽어 대량 기근과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이 나라는 경제학의 프레임인 공산주의를 농업에 잘못 적용하는 바람에 잔인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프레이밍은 항상 크고 작은 방식으로 세상을 형성합니다. 우리가 인식을 하든 못하든 프레임은 매우 실질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최근의 예인 코비드19 전염병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 국가가 저마다의 방식으로 선택한 프레임은 해당 국가가 전염병을 겪는 동안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는 코비드를 2002년에 발생했던 치명적인 전염병인 사스와 같이 취급했습니다. 뉴질랜드는 사스를 접한 적이 없었지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질병 감시 시스템을 개발했었고 적용할 수 있는 정책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시스템을 코비드를 대처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대조적으로 영국은 코비드를 가벼운 계절성 독감과 같은 질병으로 분류했습니다. 영국은 공격적인 검사와 추적 시스템을 적용하는 대신 일정 비율의 사람들이 면역이 될 때까지 질병이 휩쓸도록 하는 집단 면역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각 프레임의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2020년 6월 초, 뉴질랜드는 공식적으로 코비드의 종식을 선언하였습니다. 반면 영국의 코비드 사망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프레임은 우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하지만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2010년에 과학자들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프레임을 적용하여 서로의 주위를 춤추는 두 블랙홀의 경로를 예측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프레임은 세상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며 적절한 프레이밍은 실질적이고 눈에 띄는 혜택을 가져다 줍니다. 버냉키는 2008년 금융위기에서 총체적 재난 예방에 기여한 미국의 경제학자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은행들에게는 굉장히 나쁜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책 입안자들은 은행을 포함한 개별 기업에 구제금융을 해주면 다른 기업들이 그 제도를 나쁘게 이용할 것이라는 프레임으로 정책을 운영했습니다. 버냉키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대공황을 일으킨 1929년 시장 붕괴를 연구했고, 중앙은행의 대응과 그것이 경제에 끼친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버냉키는 연방준비위원회가 은행으로부터 자산을 사들여 그들에게 현금을 제공하고, 현금을 가진 은행은 기업에 대출을 해줄 수 있음으로써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시했습니다. 인과성에 초점을 맞춘 버냉키의 관점은 극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시스템의 여러 연결과 그 관계를 이해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문제에 대한 프레임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인과관계의 분석은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개는 명령을 받았을 때 발을 내밀면 간식을 받는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개가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우호적인 행동도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추측입니다. 동물은 당장 일어나지 않고 분명하지 않은 인과관계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도 할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은 일을 하기 전에 특정 인과관계 프레임으로 코딩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인간은 이것을 아주 쉽게 발견합니다. 우리는 난로 위에서 손을 댈 수 있다면 다른 뜨거운 것을 만져도 같은 결과를 낼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뜨거운 것에 피부가 데인 경험을 통해 다른 물질도 불에 녹을 것이라는 추측으로 연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때로 우리의 인과적 추론이 틀릴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매일 아침 수탉이 울고 나서 해가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수탉의 울음이 해를 뜨게 하는 것이라는 인과적 추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탉이 죽었을 때, 다음 날 해가 뜨는 것을 보면 깜짝 놀라게 되겠지요. 인과 관계에 숨어있는 메커니즘을 더 잘 밝혀낼 때, 당신은 프레임을 더 잘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인과 관계를 추론할 때에는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지 자문해 보십시오. 당신이 하고 있는 가정이나 설명을 잘 생각해보고, 만약 그것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2018년 월드컵 결승전에서 프랑스의 공격수 그리즈만은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슛은 골문을 향해 돌진하면서 수비를 하던 크로아티아의 만주키치의 머리 위를 스치고 골키퍼의 손을 넘어 골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경기 주심은 이것을 크로아티아의 자책골로 기록했습니다. 심판은 이것이 자책골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 현실과는 반대로 만주키치의 머리를 스치지 않았을 대안 현실을 상상했습니다. 그는 그 대안 현실에서 골키퍼가 쉽게 골을 잡을 수 있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을 찬 그리즈만보다는 수비를 하던 만주키치로 인해 득점이 됐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현실과 반대의 사실을 통해 우리는 만약의 경우에 어떻게 됐을지, 그리고 그 결과가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것들이 프레임의 핵심 구성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 사실을 통해 전체 사건의 가능한 인과 관계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나중에 먹기 위해 마지막으로 남은 초콜릿 칩 쿠키를 남겨두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어느 날 쿠키를 먹기 위해 봉지를 열었을 때 비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아이가 먹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이를 야단칩니다. 바로 그때, 당신은 다른 가능성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맛있는 유혹에 빠진 사람은 사실 당신의 배우자일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반대 사실을 생각해보는 것은 우리가 성급하게 비난을 하거나 잘못된 직관으로 판단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것은 가족 간의 관계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생존을 보장하기도 합니다. 이는 과장이 아닙니다. 1962년 쿠바의 미사일 위기를 예로 들어보지요. 당시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그의 보좌관들은 소련이 쿠바에 핵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군은 케네디에게 즉시 대규모 공격을 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최근에 있었던 피그만 참사가 그러한 과감한 행동의 실패였음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잘못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케네디는 그의 고문들에게 이 상황에 대한 대안적인 방법을 생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대로 상대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을 포함해 말입니다. 그 결과 고문들이 생각해낸 전략은 폭탄 투하가 아니라 봉쇄였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으로 핵전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 사실은 우리가 다양한 선택지를 생각하도록 하여 판단력을 향상시킵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의 초점을 넓히고 궁극적으로 인과적 추론의 힘을 강화합니다. 건축가 게리는 아무 제약 없이 집을 지으라는 주문이 가장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제약이 없는 주문은 진행을 마비시킵니다. 선택지가 너무 많아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반면 닥터 수스라고 불리는 아동문학가 가이젤은 한 음절로 된 50개의 단어라는 제약 하에 책을 쓰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는 녹색 계란과 햄을 생각해냈고 이 책은 매우 인기가 높았습니다. 혁신가는 제약이나 규칙 또는 제한이 있는 경우를 선호합니다. 이들은 그 제한 내에서 자유로운 방식으로 혁신가의 창의성에 영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제약 조건은 생각의 공간의 경계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어 우유부단의 수렁에 갇히지 않도록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약이나 규칙은 프레임의 핵심적 구성 요소가 됩니다. 제약은 주어진 과제에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유지하고 변경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이 과정은 바꾸기 어려운 제약 조건을 구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가벼운 제약 조건을 추가하거나 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가변성과 최소 변경, 그리고 일관성의 세 가지 원칙을 따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변성 원칙은 당신이 변경할 수 있다고 믿는 상황에 대해 탐구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신이 회의에 늦어서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가능성들을 비교할 때 모든 신호등이 녹색인 기적을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신 어떤 교통수단을 선택할지를 생각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최소 변경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약 조건에 대한 수정 횟수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통해 비현실적인 가능성을 꿈꾸며 시간을 낭비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관성의 원칙은 제약 조건이 서로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만약 하나의 제약이 다른 제약에 반대된다면 우리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가령 피고인을 옹호하는 변호사는 무죄를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죄를 자백한다면 일관성 원칙에 어긋나 버리고 맙니다. 이 원칙들을 활용하면 제약 조건에 따라 적절한 프레임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망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모처럼 보인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우리가 프레임에 대해 흔히 갖는 인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과거에 적용하여 잘 아는 프레임은 다른 곳에도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종종 이러한 프레임은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빠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항상 같은 프레임에 기대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점의 전환이 필요할 때 상황을 재구성하는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이러한 프레임의 전환, 즉 리프레이밍은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존의 프레임을 없애고 새로운 프레임을 만드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프레이밍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리프레이밍을 위한 세 가지 주요 방법으로 마음속 레파토리, 용도 변경, 재창조가 있습니다. 마음속 레퍼토리는 세 가지 중 가장 쉽고 사람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프레임들을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고 어떤 것이 현재 상황에 가장 잘 맞는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과거의 대공황에 대한 해결 프레임을 떠올렸던 버냉키의 예는 이러한 효과를 잘 말해줍니다. 리프레이밍의 두 번째 방법은 다른 산업이나 분야의 프레임을 용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리프레이밍이 필요하지만 자신의 마음속 레퍼토리에 적용 가능한 모델이 없을 때 유용합니다.
칸프라드는 1950년대에 가구회사 IKEA를 설립하면서 이러한 리프레이밍을 사용했습니다. 칸프라드는 전통적으로 가구는 세대를 거쳐 물려줄 수 있는 투자 수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당시에는 일회용의 저렴한 제품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칸프라드는 이 프레임을 가구에 적용했고, 저렴한 가구인 IKEA는 소비자에게 크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용도 변경이 효율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거나 다른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프레임이 전혀 맞지 않는 새로운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프레임의 재창조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가장 어려운 리프레이밍 방법이어서 역사책에 기록이 될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다윈은 우리 모두가 공통 조상의 후손이라는 프레임을 통해서 생명체에 대한 관점을 재창조했습니다. 이것은 지구상의 생명체가 어떻게 진화하고 변화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리프레이밍 방법을 생각하든 모든 방법이 요구하는 핵심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바로 열린 마음, 미지의 것에 편안하게 접근하는 태도, 현상을 무시할 위험을 무릅쓰는 의지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1959년 보스턴의 128번 도로 주변에는 실리콘밸리보다 3배나 많은 기술 회사가 있었습니다. 1990년대가 되자 그 통계는 정확히 반대가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보스턴과 같은 동부 해안의 기술 회사들은 참신한 생각보다는 안정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조직들은 형식과 위계를 중시했고, 직원들은 회사의 고위 경영진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을 따랐을 때 보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리콘밸리가 있는 서해안에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혁신을 중시하는 소규모의 분산화된 회사들로 가득했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회사의 직원들도 같이 만나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이 예가 보여주는 것은 개인이나 조직, 그리고 사회가 전체적으로 프레임 다원주의를 존중하고 목표로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프레임 다원주의는 균일하고 제한된 수의 프레임이 아닌 다양하고 많은 수의 프레임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가 다원주의를 짓밟을 때 사회는 더 취약해집니다. 1930년대와 40년대 유럽의 파시스트와 공산주의 사회, 1950년대 미국의 적색 공포, 1990년대 르완다의 대량 학살은 인지적인 억압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공포와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수준에서 프레임 다원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개방적이고 관용적인 사회는 모든 사람에게 더 좋은 영향을 주고 동시에 사회의 발전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양한 배경과 관점, 균형 감각을 가진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팀은 조직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성원들은 항상 스스로 문제에 대해 숙고한 다음 팀 단위로 문제를 논의해야 합니다. 이는 집단적인 사고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조직이 다양한 관점을 가졌을 때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물론 프레임 다원주의는 개인으로서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레퍼토리에 있는 다양하고 많은 프레임들을 통해 우리는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원주의를 함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지적인 채집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이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사고방식과 관점을 추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